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고 비는 안 오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말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또 이 남쪽 지방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더 이상 피해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 대비를 잘해서 더 이상 큰 피해는 없고, 아니 작은 피해조차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저희 YTN 라디오를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지만 또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또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얘기해 볼까요? 내일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라 지시했다. 이렇게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13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입니다. 이제 경북과 충남이 가장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데 4곳이고요. 충북과 전북 각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농림부 장관에게도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빨랐다고 하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에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이 선포 요건이 시군구는 피해액 50억에서 110억 초과, 110억 원 초과, 그리고 읍면동은 5억에서 11억 원 초과인데요.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집중호우 때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2주 정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당연히 빠를수록 좋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관료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확실하게 된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집중호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목금은 다시 남부지방에 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기다렸다가 하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여기 피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가도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 주민들의 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는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빨리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에 대한 이제 여야 반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한 여야 반응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야당 소식부터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경북 안동에서 오늘 오전에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 말씀드린다라면서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다.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제 대책, 방제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럴 때일수록 대대적인 방제시설 투자 또 피해 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도 거듭 추경 편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윤지호 원내대표가 오늘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모양새입니다.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우선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이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처 간의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서 우려된다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민주당이 비판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수해복구 자체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재해를 위한 예비비로 한 2조 원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필요하다면 추경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구 비용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플러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다는 거. 이재명 대표 많은 얘기했어요. 이 앞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추가적인 피해도 막고 여기에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이거부터 좀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추경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재해 예방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의 그 참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결국은 거기에서 배수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배전판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펌프가 작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수 펌프가 보통 땅바닥에 배수 펌프가 아니라 그 배전판이요. 땅바닥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지하차도 바깥에다가 배전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하차도 천장에다가 배전판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사실 그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에 배수 펌프를 다 설치한 거 플러스 지금 기존의 배전판이 만일 바닥에 있는 거라면 그걸 천장이나 밖에다 옮겨 달아야 되는 비용 이게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상사태로 인해서 이 산사태 예상 지역은 대충은 우리가 지도를 꾸려가지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산사태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따로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조치를 저는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빗물 저장 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근데 이거는 사실 지자체 비용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가를
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추경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저는 좀 그 구분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적으로 추경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쪽도 전 양쪽 다 조금 그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또 가장 주목받은 지자체 중에 하나가 군산시였잖아요. 예, 예.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작년 이제 폭우 피해를 겪고 하수도 시설도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빗물바지 사전 점검도 꼼꼼히 한 덕에 이번에 군산시에서는 마찬가지로 큰 비가 왔는데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작은 비용으로도 관심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확대되는 거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군산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보고 그런 쪽으로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한미 간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출범 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면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제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포착했다 밝혔고요.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어제 한미가 이제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또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이제 기항을 했는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핵협의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대북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우리는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미국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대표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그러니까 그제죠 담화를 내면서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 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면서 이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전해진 소식 중에 이 주한미군 장병이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에 무단 월북한 사건이 있는데 북한이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유엔 사령부가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 무단으로 군사분계선 넘어서 월북하는 사건 발생했다 밝혔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가 북한군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 송환 협상, 미군의 송환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이번에 입항한 이 잠수함을 겨냥했을 가능성, 우리가 본인들이 군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남한을 겨냥한 변칙궤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는 차원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북한 관련 소식 살펴드렸는데 도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쭤봤었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도발이 바로 이뤄졌습니다. 일단 사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월북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월북한 사람 말이죠. 네. 지금 월북한 사람은 이병이죠. 미군. 그리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네.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좀 폭행 사건도 좀 일으키고 경찰차를 이제 연행 과정에서 또 발로 차가지고 문을 네. 또 문을 좀 망가뜨려 가지고 5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이랬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JSA 지역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신청까지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 때문에 미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그 보내는 중에 이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시 인력을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월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월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진 월북. 이게 사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국민이 특정 국가에 억류가 돼 있으면 끝까지 송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다 알지만 예를 들자면 북중 국경에서 아차하는 순간 월북돼 가지고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 송환하려고 미국이 굉장히 노력해서 결국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만든 것들 우리는 여러 번 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면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1982년에 미 육군 2사단에 복무하던 조지 화이트 일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한 적이 있고요. 그 3년 후에 북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화이트가 강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족들한테. 네. 그리고 1965년에도 비무장지대 근무 중에 월북한 병사가 또 있어요. 로버트 젠킨스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노 그다음에 제리 페리시, 레리 앱셔 이런 그러니까 이 월북한 미군들이 좀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이 월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송환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송환 노력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첫째, 저희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난 진짜 다시 나오고 싶다라는 그 어떤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억류가 되고 납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분명한 건데 월북을 했는데 북한이 아이고 우리 공화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간단치는 않아요. 일각에선 뭐냐면 이걸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물론 접촉은 하겠지만 만일 북한이 지금 뭐 전혀 가고 싶지 않고 네.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여기서 연애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억류 케이스하고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82년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건 발생 직후에 유엔사는 일주일에 4회 한 번에 40명씩 진행되는 이 JSA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한 상태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발사와 관련해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앞서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금 전에 설명해주신 월북 미군의 송환 협상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뭐 아니면 전략 핵잠수함에 대한 반발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앵커께서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무게를 두시나요? 일단은 북한은 습관성 미사일 발사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뭐 습관적으로 그냥 쏴요. 네. 하지만 요번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550km짜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 소위 말해서 어디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ICBM은 이건 미국을 겨냥한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쏠 때에도 누구한테 경고를 하느냐 이걸 생각해가지고 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미군과의 송환 협상, 뭐 미국과의 어떤 협상 이러면 ICBM 쐈겠죠. 근데 탄도미사일 단거리 550km 쏜 거 보면 저는 우리나라를 겨냥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중에 어딜 겨냥했냐? 부산을 겨냥한 거예요. 부산에 지금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일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이제 NCG 이 핵협의체 이게 발족됐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발로 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텐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복잡해왔다는 걸 북한이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북한이 우리랑 대화를 해가지고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물어봤는데. 믿기 어렵죠. 그게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네.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소형화해서 여기에 실을 수 있다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도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년 4월 이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위시한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격, 공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작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가 최근에 통일전산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회 복귀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끄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들 가능성을 우려를 했는데요. 오늘 국정원 핵심 관계자가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관련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과거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내부 결속이나 국면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8차 당 전원회의에서 위성 재발사와 핵미사일 역량 증강을 첨예한 점을 언급하면서 ICBM 정찰 위성 개발 등 우주 방산 분야 정보 수집을 위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절취에 몰두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북한의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격이 직전 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이메일 절취를 위한 해킹 수법이 정교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 및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의 국내 기업 해외 지사 위장 취업 정황 등이 발각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동맹국 민간 분야와 협력해서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AI 보안 관제 확대 보급, 또 선거 보안 강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사일 도발도 그렇고 남북의 대치 국면이 더 심화하는 모양새인데 우리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인데 사이버 공작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를 지냈던 김영철의 복귀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영철이는 나쁜 짓은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대비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분단국가 시절에 동서독도 동독이 서독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적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독일은 빈트하우스 호스텐 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버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이걸 막아야 하는데 지금 이거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 막았다가는 댓글 조작 뭐 이런 얘기 네.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야 되는데 사이버 심리전이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 지금 가장 큰 국정원의 딜레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사실 IP 추적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이 중국 쪽에서 오거나 뭐 이런 거라는 것을 자꾸 국민들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또 뭐 어떻게 이상한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공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이게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네. 좋겠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